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 대표가 이제 국민 누구에게나 1인당 5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여서 그동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선별 지급하자. 우리 국가 재정 아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조금 정반대 주장을 해서 이거를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대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정부가 이 방안을 그러니까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이 방안을 수용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게 저는 그동안의 발언, 그동안의 그러니까 입장, 통합당의 입장과 연관 지을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이제 회의적이에요. 이게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면요. 대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25조 이상이 한 26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사실 그 통합당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재원 마련이요. 재원 마련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신세돈 선거위원장이 공동선거위원장이 40조 원을 가지고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그렇죠. 연 2.5%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왜 자영업자한테만 국한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폈었고 그리고 2.5% 수익률을 주는 것은 부자 특혜주기다. 지금 우리 시중에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저축은행 정도인데 저축은행도 한 2.2% 가장 높은 게 2.2%는 안 돼요. 연이요. 근데 국채를 2.5% 수익률을 준다? 국채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대량 수십조 원을 그걸로 자금 조달할 때 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할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께서 100조를 투입하자 그랬었잖아요. 그 예산을 불용 예산을 전용하자 그랬죠. 근데 예산 100조 전용이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구호로는 쉽지만은 어떤 예산을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아니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20% 정도가 되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요. 어느 부분에 20%를 그러니까는 빼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면은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냥 무책임한 그러니까 선심성 하나의 저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만약에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마련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좀 명확히 밝혀주면 좀 더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정의당, 민생당은 보편적 국민 누구에게나 50만 원씩 혹은 또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지금 통합당에서도 이렇게 당 대표가 국민 누구에게나 5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더불어시민당은?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사회 일각에는 그러니까는 왜 고소득자한테도 불필요한 사람한테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꽤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재원 마련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 간에요.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최소 공약수로 그러니까 최소 공백수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70%로 이렇게 극화시켰는데
저는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모든 국민들한테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 불필요한 사람들 소득이 그러니까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 정산할 때 예.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좀 합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재원 마련 없이 그냥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은 국민들이 뭐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 없으니까 받는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이제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그 방안도 같이 그러니까 제시가 저는 돼야지만 논의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가 있자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자료가 이 소득 자료가 2018년, 2019년 자료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70% 소득 하위 70%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불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불만이 크고 또 소득이 소득이 없고 왜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나 고령층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다시 지적을 했었잖아요. 초기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주고 연말에 환수하자는데 정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설명을 들으니까는 그 재원 마련을 어쨌든 처음에 다 주게 되면 재원이 어쨌든 더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는요, 어쨌든 간에요. 나중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환수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뭐 이 관료들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러니까 1년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다시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뒷받침만 해주면은 그렇죠. 충분히 그것도 방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누구에게나 1인당 50만 원 줘야 된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표를 해서 우선 먼저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는 최백은 대표님하고 저 대화가 좀 있었나 그런 줄 알아서 왜냐하면 최백은 교수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 긴급 재정 명령권 맞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통합당에서 그거를 지지를 했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의회 무시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이런 식의 또 공격이 나왔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정치권에선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유불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확진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120만 명 향해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200명대 나오다가 어제 그제는 3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요 47명 나왔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지금 미국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국이 33만 명 넘어가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굉장하고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는 게 좀 빠른 감도 없진 않습니다만 자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주요 국가들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우리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염 속도, 확산 속도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간과하면서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결과가 지금 주요 국가들이 치르는 하나의 이런 비용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했던 겁니다. 저희 의료 방역진들이요. 대응을 잘했던 거. 그 결과로 초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문매를 맞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전 세계가 다 입증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용어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경제는 오프라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우리가 진행됐다면은 예. 디지털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거리두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그러니까 이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감염 예. 때문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되면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이게 파괴가 됩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만나질 않으니까 일단.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경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경제 생태계는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는 어떤 하나의 그 본능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둬야만 되고 예. 반면에 연결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 뭐냐면 디지털 연결뿐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사회 경제적인 연결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디지털 경제로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국가 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운영 체계도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고 네. 세계 그러니까 경제 질서에도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예, 뭡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홈 모빌리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그 연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려면요. 예. 그럼 연결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예. 예. 협력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항공업계가 지금 초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이 그 수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기다 가지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거의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왜 발생하는 거냐? 그걸 그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항공기를 타고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오는 사람들도 네. 오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역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가 국가 간에 예. 협력 체계가 그러니까 신뢰를 이게 구축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결망이 그러니까 연결망이 끊어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 봉쇄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봉쇄시키게 되면 경제 자체 생태계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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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런 점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더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도 기본적으로 모든 게 연결돼 있으면은 연결 속에서 서로가 어쨌든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되고 예. 뭐 이런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협력의 반대말인 경쟁이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였다면은 이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사회 경제라든가 국가 운영을 그러니까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압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겠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경쟁만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군요. 이게 그렇죠. 경쟁에서 협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그 연결 속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그걸 협력을 제대로 안 한 대가가 뭐였었냐면요. 예. 이미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던 거였던 겁니다. 그게 통화 정책의 협력이 필요했는데 각자 자기들끼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된 거고요. 유로존 위기도 그랬었던 거예요. 예, 유로존 위기도 연결을 통해서 이익되는 측면만 생각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이 국가 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을 이걸 방치하다가 이 유로존이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지금 2020년의 코로나 위기. 맞습니다. 이게 다 협력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더 큰 위기가 왔다. 앞으로는 협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영국 런던의 폴 메이슨이랑 뭐 기자, 작가, 영화 제작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농민 반란이 봉건주의를 무너뜨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자본주의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본주의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 얘기가 이게 어떤 전환을 의미를 할지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될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 경제학 분석을 공부한 사람이라서요. 이 봉건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참 보면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이런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역사가 이제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중세 말에도 그러니까 이 패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패스트가 더 이제 그러니까 확산됐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약탈적으로 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동물과 그러니까 인간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지게 돼 버리고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그 목초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농경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진행되고 그랬잖아요. 갈아엎고 개발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동물과 인간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러니까 일반 그동안의 학문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런 인식을 가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 관련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금융위기 때와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올 거다 했는데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방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미증유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위기 때 같은 처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교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말이죠. 예전에 했던 그 방식 안 된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결국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금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3월달 정도 되면 진정될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경제 다시 그러니까 원점으로 복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존을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역사적인 그 경제 대전환의 그 중심 그 순간에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